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로 활동 중인 법무사 옥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드릴 신탁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주관하는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이 평생 일궈온 유산을 얼마나 자신의 노후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후손에게 승계하는지 그 제도의 보완책으로서 신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신탁 이전에 우리 민법에는 노후 준비로서 자산 승계에 대해서 기존에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제도 전반과 그 효용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다들 잘 살펴보셨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탁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존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많이 양산되어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신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산 승계의 방안으로 생전에 자산가가 생전에 증여하는 방식, 또 자신의 사후에 법의 규율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승계되는 상속, 또 승계되는 시점은 사망 시지만 자신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유언, 유증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증여계약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본인의 생전에 자신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자산을 이전하는 무상취득이 되는데 대가 없이 주는 만큼 뭔가 그래도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증여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사망 이전에 승계가 되다 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는 뜻하지 않게 그에게 자산이 생긴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뭐냐면 자산을 증여해준 사람의 뜻과 맞지 않게 그 자산이 생김으로 인해서 방탕해지고 부도덕해지고 여러 가지 뭐냐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증여제도가 갖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한계점들을 갖다 규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신탁이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상속의 문제점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제도가 그러면 전혀 불합리하고 무가치한 제도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해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뜻을 반영하고 싶은데 상속은 반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보다는 자신의 어떤 고유한 의지가 있어서 그 뜻을 유산 승계 관점에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사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유산을 승계를 매개하여 가치 또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 또한 승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증의 문제점은 곧 유증이라고 하면 유언에 의해서 유산이 승계되는 과정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5가지 엄격한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방식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유증을 통해서 이익과 불이익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유언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히 된 상속인이 검인 절차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승계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유언 공증을 받게 되면 검인 절차는 피할 수 있으나 유언 공증이 완사 형통의 절차는 아닙니다. 유언 공증을 하더라도 그 밑에 써져 있는 유족 간의 법적 분쟁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좀 깊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유언은 가장 마지막 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유언이 기존의 여러 유언이 그 내용이 배치된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한 유언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데 사망하신 날짜하고 유언을 작성한 날짜에 시간적 간극이 있게 되면 그 누군가 새로운 유언장이 없다, 부존재를 증명해야 되는데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서는 불이익이 생길 때가 있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인 은행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아무리 들고 가더라도 법적 상속분과 달리 유언이 되어 있으면 가장 제1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있지 않으면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가 있지 않으면 예금을 절대 인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판해야 되고 그 재판 과정에서는 법적 상속분대로 상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들을 보완해주는 방법으로서 신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탁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신탁 계약은 결국 계약에 의해서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에 앞서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가 무슨 뜻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PPT에 올려놓은 내용은 신탁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소유자로서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다 라고 신탁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한 지도 수년이고 여러 다양한 신탁에 관한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 이 신탁법 제2조를 읽는 게 참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조문을 읽고 딱 직관적으로 신탁이 뭔지 좀 깨우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신탁이란 법률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신임 관계, 신탁 재산, 법률 관계. 제가 다시 읽어봐도 좀 어려운 말들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신탁의 용어 뜻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거기 보시다시피 믿을 신, 맡길 탁해서 믿고 맡기는 게 신탁입니다. 영문으로는 트러스트, 동사로서는 믿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믿음 또는 신탁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탁 제도의 기원이 되는 로마 시대 때 잘만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유럽 대부분을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5세기쯤에 흉노족, 유럽에서는 훈족이라고 하죠. 훈족이 로마 제국을 침입합니다. 게르만 지역으로. 그때 로마 시대 때 그 병사들이 출전하러 나가면서 예나 지금이나 뭐 병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장군이고 장군은 그 시절에 귀족들이었는데 결국 자산가들이었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큰 어떤 행위인데 생사가 걸린,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패전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자신의 유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승계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참전하는 귀족들, 장군들, 자산가들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동료 귀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자기가 살아 돌아오면 자기에게 다시 돌려주고, 자기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그 자산을 자신의 처자식들에게, 유족들에게 잘 이렇게 승계시켜 주도록 부탁하고 떠났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잘만 시대, 로마 시대 때 잘만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신탁법 2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자란 전쟁에 떠나는 장수입니다. 장수. 자산을 맡기는 사람이죠. 수탁자는 그 재산을 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 귀족일 수도 있고 성직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신탁이란 신임 관계에 기하여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이 이전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가 뭐냐면 물건 보관소에 잠시 맡아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자신의 권리를 다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넘겨주면 이건 대리인도 아닙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수탁자가. 그래서 이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신임 관계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의 이름의 첫 글자에 믿을 신이 있는 겁니다. 트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여 주고, 그러면 재산을 맡은 동료 귀족은 소유자로서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운영,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잘만 제도에서의 이자의 그 위탁자의 전쟁에 떠나는 장수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자신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는 돌아온다면 관리, 만일에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처분을 해달라는 거죠. 자신의 유족들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탁법 제2조를 다시 살펴보면 위탁자, 물건을 맡기는 자입니다. 수탁자, 물건을 맡아주는 자인데 단순히 뭐냐면 창고의 보관인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완전히 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에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잘만 제도에 있어서는 전쟁 때문에, 전쟁의 고위험성 이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의탁해서, 왜 친구한테 맡길 때도 있죠. 가족이 도둑놈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근데 가족이 믿을 만하면 가족에게 맡기겠죠.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모두 없으면 그래도 성직자가 어떤 그 사람의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이 시절에 어떤 현상도 있었냐면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는 그런 일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무엇보다도 신임 관계가 기반이 돼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다가 유럽에서 그 이후에 한 10세기, 11세기 정도에 십자군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또 기사들이 전장터에 떠나면서 신탁 유사의 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 관습이 또 사회적 제도가 여성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냐면 부인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신탁 유사의 제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영국에 전해져 영국에서 유수 제도라고 해서 근대 신탁법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신탁법은 영국이 고안한 창작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영국이 고안한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은 신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탁계약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이걸 읽으실 때 좀 음미해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위탁자, 전쟁에 떠나는 자가 수탁자, 맡아주는 자 사이에 계약으로서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의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라고 했으니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신탁법에 3가지가 규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계약, 두 번째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신탁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나를 수탁자로 지정하면서 이건 신탁 재산으로 할 거야,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재산을 신탁 재산으로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고 또 그게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신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신탁 선언은 거의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해해보고자 하는 미리 준비하는 노후 설계 일환으로서의 신탁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탁 계약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탁 계약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놨는데 이 제한을 먼저 이야기하는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 신탁 계약은 여기에 열거된 제한 이외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신탁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에서 신탁을 이러이러한 신탁은 제한한다 또는 무효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뭐냐면 어떠한 목적이든 어떠한 재산이든 다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적의 제한하고 나와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했는데 이건 신탁만 무효가 아니라 모든 법률 행위가 다 무효입니다. 민법 103조에 있는 내용을 신탁법에서 신탁과 관련하여 구체화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불법,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연히 신탁도 그 중에 하나니까 무효겠죠.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법률 행위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것도 민법에 규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신탁도 무효입니다. 사망은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어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체 효과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과 조금 규정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제에서 소송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재산권과 관련해서 당사자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죠. 내 재산이니까. 변호사 수임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내 재산을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타자에게 이전시켜주면 이제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신탁을 하려고 어떤 고유한 목적 때문에 재산권을 이전해 줬는데 그 목적이 소송 수행이라고 하면 내가 이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수여해 준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은 금지하겠다는 게 신탁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다음에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지금 열거한 이 몇 가지 제한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목적으로도 신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취지가 옳고 그르고 이 가치가 옳다 그르다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자녀의 재산이 된 겁니다. 이 자녀가 혹시 혼인한 자녀라고 하면 배우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을 유지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50% 정도가 인정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이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혹시 이 아이가 이혼을 해서 며느리가 재산의 반을 갖다 가져가는 것은 싫다. 이런 것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신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가치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냐면 내 재산과 관련해서 나의 가치, 나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뭐냐면 그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나 가치가 무슨 그런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이런 생각,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는 옳고 그러다 판단이 아니라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종전에 제한되고 있는 가령 누구를 죽여달라는 대가로 재산권을 이전한다. 이러면 그런 위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이런 신탁은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한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지되는 신탁 중에 사회신탁이라고 적어놨는데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 있습니다. 내 빚쟁이들이 나한테 돈 받으러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빚도 있지만 적극 재산이 나의 자산도 있는 사람이 빚은 안 갚고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으려고 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법에서는 사회행위 또는 이것을 갖다 취소시키는 권리적 측면에서 표현하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채권자를 침해하는 사회행위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취소시켜서 원상으로 복귀시켜 놓고 강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도 넓은 의미에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이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을 기도하고 있다면 첫 번째 1항의 첫 번째 일문은 넘겨주는 위탁자도 사회의사가 있고 이 재산을 이전받는 수탁자도 알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뭐냐면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원상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1항에 보면은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민법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이게 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탁에 있어서는 수익자 역할인 수탁자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민법 40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신탁의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신탁을 유형으로 좀 나눠서 좀 고찰해 보겠습니다. 신탁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보면 거기에 금전, 유가증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권리. 부동산 관련 권리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나 뭐 지상권 같은 것, 또 무채재산권, 저작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극재산 신탁이야. 빚도 신탁할 수 있습니다. 빚도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가가 특정의 재산만, 금전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만 가지고 있고, 이러기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된 내용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뭐냐면, 지금 현재 2001년 통계 자료입니다만은, 신탁된 신탁 재산이 약 우리나라에서 1000조가 넘어섰었거든요. 이 중에 가장 뭐냐면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신탁계약은 금전 신탁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신탁계좌라고 하는 은행 거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내가 그 계좌에 맡기는 금전은 신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은행으로 바뀐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 같은 걸 개설하게 되면 그 소유주는 은행이고 우리는 그 금전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데 신탁계좌는 금전의 소유주가 은행이 되고 은행은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금전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여 생긴 이익들을 보통은 이자라는 명목으로 붙이긴 합니다만은 신탁 수익을 배분합니다, 다시. 그리고 신탁 목적에 따라서 나눠봤는데 보면은 처분. 아까 그 잘만 제도도 처분이 포함되어 있죠. 자기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처분이 나는 게
꼭 남한테 팔아서 금전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들에게 이전시켜주는 것도 처분이니까. 그 다음에 담보신탁계약. 돈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도 설정하지만 요즘에 많이 씁니다. 담보를 위한 신탁계약. 그 다음에 보관관리 신탁계약. 만일에 아까 잘만 제도에서 살아 돌아왔다면 자기한테 다시 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관하고 관리하는 신탁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관리 신탁계약. 개발 개량 신탁계약.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또는 지역주택 조합이 주도가 돼서 하는 방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주택 조합의 도덕성이나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예금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출자금, 조합원 분담금은 특정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자산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어있죠. KB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이런 계좌에서 조합원 출자금만큼은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발 개량 신탁계약, 그다음에 상속증여 신탁계약, 그다음에 후견장애인 신탁계약, 공익신탁계약 등이 있고, 아까 잘만제도에서 보여지듯이 아까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보관관리를 목적으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특정의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신탁기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재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게 크로스로 얽히면 이 지금 두 문장 하에서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신탁 계약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면,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그래서 신탁 목적에 부합하는 그 신탁 설계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신탁 계약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의 몇 가지를 갖다 살펴보겠는데요. 강의를 시작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신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산권을 이전해 줬는데 그게 내 재산이 이제 아닌 건가? 아니면 아직도 내 재산인 건가? 신탁은 이 부분이 사실 참 힘듭니다. 설명드리기도. 형식적으로, 이 형식적이라는 말은 그럼 가짜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3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재산권은 수탁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공짜로, 대가 없이 공짜로 줬으니 증여 아니냐? 증여하고는 또 다릅니다. 증여는 정말로 제3자나 수중자, 증여를 받은 사람은 물건이 된 거지만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뭐냐면 재산권은 이전에 줬으나 나의 통제력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 통제력은 신탁 계약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신탁 계약서에 이 신탁 계약은 위탁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지권을 발동해서 신탁 계약이 해지함으로써 무효가 됐으니 다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오는 거죠. 물론 수탁자가 거기에 선서히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것은 어느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이런 거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데 어느 일반 당사자가 돈 받고 물건을 안 주든지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주든지 이러면 하루에도 소송할 일은 수십 번 생깁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건 신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 뭐냐면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제도는 재산권을 완전히 타인에게 넘겨두고 그렇지만 나의 통제력은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탁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만일에 아까 잘만제도 시절에 그냥 가만히 내 소유로 내버려 두고 갔는데 내가 죽었다. 이럴 때 늑대 같은 나의 가족들이 이걸 나의 처나 나의 자식들에게 온전히 할 것 같았으면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남인, 친구나 성직자한테 맡길 리가 없겠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죠. 내가 그대로 놔뒀을 때 나의 가족들이 나의 사후를 잘 이렇게 처리해줄 그런 신뢰감이 있었다면 굳이 잘만제도를 쓰지 않았겠죠. 뭔가 위험이 있으니까 특수한 그런 경우에 재산권을 완전히 친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거기에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그냥 맡겨둔 거라면 상속이 이루어져서 늑대 같은 나의 가족들이 이 재산을 갖다 온전히 뭐냐면 나의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않았겠죠. 재산권이 완전히 이전됐기 때문에 내 친구의 물건이 됐기 때문에 신탁이 효용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친구가 친구의 뜻을 계약을 통해서 처나 자식들에게 잘 승계해주면 되는데 이 계약상 리스크는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친구까지 죽었는데 이 친구가 욕심이 생겨서 안 돌려준다? 그러면 또 복잡한 법률 문제는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첫 번째 출발점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해 줬으나 통제력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 고유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신탁계약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방식에 의한 주택연금 가입계약 그랬는데 주택연금이란 제도는 아마 널리 잘 아실 겁니다. 정년하시고 퇴직금도 이런저런 사유로 소진하시고 남은 재산은 평생 내가 일고는 아파트 한 채인데 이걸 통해서 나의 노후와 기타 또 여러 자녀들의 필요한 어떤 현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지 그럴 때 아파트를 근저당 잡고 개인적인 자격에서 차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택보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가입계약에 체결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차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차금해주는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방식에 의해서 주택연금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갖다 연금 형태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망 시점에 그러면 원리금이 정산이 됐겠습니다. 그 돈을 유족들이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하고 이제 차금 관계는 정리되는데 갚을 만한 현금이 없으면 이 재산을 처분해서 그다음에 환가해서 원리금 갚아주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이 잔액은 상속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종래 근저당권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집이 남는 공간, 유휴 공간이 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월세 수입을 받기 위해서 또 월세를 내줄 수도 있고 전세를 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못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소액 차인 제도가 있어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아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래 근저당 방식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없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소유자인 남편이 먼저 죽고 부인, 잔존 배우자인 부인이 남아있고 그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자녀들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 상속 재산인 이 아파트는 남은 자식들이 전부 동의해서 어머니 소유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거주권,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상속분대로 잔액을 갖다가 나누게 되는데 뭐 자녀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 동의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는 주거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훨씬 더 많이 하는 신탁 방식이 주택연금 가입 계약 양식이 신탁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아예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 신탁 계약서에 자신이 생전에는 차금도 하고 거주도 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수익자로서 사후 수익자로서 자신의 배우자가 생존할 때까지는 그 주거에 계속 거주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든 아니면 상속 방식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그동안에 자신 그다음에 본인의 배우자가 차금한 연금 형태로 받은 그 원금의 이자까지 다 변제를 하면 이제 상속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근저당권 방식에 비해서 신탁 방식으로 하면 그 각각의 가정에 고유한 필요성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라는 걸 내고 신탁 방식에 하더라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신탁 방식으로 하면 7,200원을 내는 데 반해서 이제 물론 채권 최고액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신탁 방식에 의하게 되면 수십만 원 내지는 기백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차이도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신탁계약의 활용인데 유언대용 신탁계약입니다. 유언대용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은 신탁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제59조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거기에 제가 법조문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의 소유자,
위탁자, 아버지라고, 자산가인 아버지라고 설정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산의 소유자,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수탁자를 그냥 장남이라고 한번 상정하고 읽어보십시오. 장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생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되고, 생전 수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의 사후에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계약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탁법 59조 1항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만일에 자산가인 아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산으로서, 가족의 재산으로서 이것들이 일탈되는 것을 싫어하여 장남에게 이 재산의 대부분을 승계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아버지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버지의 목적이나 의지가 현대 어떤 가치, 문화에 적합하다,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을 혹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 뜻이 유산 승계 관점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뜻이 좀 부담스러운 분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은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신탁입니다. 신탁. 그다음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되고, 즉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신탁재산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자기가 다 향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증여를 해서 장남에게 다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자가 되니까. 그다음에 위탁자, 아버지의 사후에는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걸 갖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과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생전에 장남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수탁자로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즉 통지력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이 부동산으로 인한 모든 수익을 아버지 자신이 갖고 자신의 사후에는 사후 수익자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 신탁 재산을 귀속하거나 아니면 이 신탁 재산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자를 지정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남에게 이전해 주고 싶은 아버지는 사후 수익자로 장남을 지정해 놓겠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유언 대용 신탁들을 해서 등기까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신탁이 요즘엔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귀속권리자 지정 신탁계약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 예에서 딱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사후 수익자로 장남을 해놨습니다. 즉 수익자가 본인의 사후에는 이제 본인이 죽었으니까 수익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장남이 유일한 수익자입니다. 사후 수익자로 장남이 이 모든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신탁법에는 어떠한 조항이 있냐면 수탁자가 조금 전에 신탁계약을 장남하고 있으니까 수탁자가 장남입니다.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일 때 이 신탁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수탁자는 유일하게 신탁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탁법 제36조에 있는 규정인데 이 조문에 따라서 종전과 같은 유언 대용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 등기를 하고 사후에는 사후 수익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장남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법정 상속위에서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편법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후 수익자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탁계약에 아버지가 자신의 생전에 장남과 신탁계약을 맺고 수탁자로 장남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고 본인의 살아생전에는 신탁재산으로 인한 모든 수익을 본인이 향유하고 본인의 사후에 사후 수익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귀속 권리자라고 쓰고 귀속 권리자 장남 이렇게 해서 사후에 귀속 권리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이런 귀속 권리자 지정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용어만 사후 수익자에서 귀속 권리자로 바꿨을 뿐 뭔 차이가 나느냐?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둘을 다른 신탁 계약으로 보고 있고 이 귀속 권리자 지정 신탁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등기 이전도 유효하여 장남은 적절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장남이 100% 다 뭐냐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그러면 남은 상속인들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신탁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유류분까지는 방탄해 주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신이 평생 일궈온 유산이 승계되는 관점에서 자신의 의지가 그 재산에 담겨서 승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강의였는데 지금까지 잘 집중하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옥동훈이었습니다.